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관세 유예 조치 등에 합의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도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율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25%에서 15%로 적용돼 지지부진했던 자동차 업계에도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나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결정적 증언을 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대면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세기의 단판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100분간 만났습니다. 이 화끈한 만남으로 미국과 중국은 정면 충돌을 피하고 돌파구를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붉은 넥타이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시 주석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강대강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첫 인사와 달리 회담장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서로를 향해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I think we've already agreed to a lot of things and we'll agree to some more right now. But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实力对摩擦，这很正常。面对风浪的挑战，我和总统先生作为掌舵人，应当把握好方向价值。 트럼프 대통령은 치열한 협상을 예고하듯 시 주석을 향해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웃음 띤 얼굴로 회담장을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동 회견 없이 시 주석은 곧바로 경주로 이동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중 정상은 당초 예정대로 1시간 40분 만에 회담을 끝내면서 6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세계의 만남은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중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했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히토류와 관세를 협상 돌파구로 다양한 합의까지 이뤄낸 겁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은 하나씩 주고받으며 고조되던 무역 전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마약 펜타닐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징벌적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I've agreed, as you know, I put a 20% tariff on China because of the fentanyl coming in. And based on his statements today, I reduced it by 10%. 또 전투기나 반도체 등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물, 히토류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도 수입하기로 한 대신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통제했던 엔비디아 칩 수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We focused on export controls of China on rare earths, and they're going to keep those flowing, which is quite important.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도 유예 기간이 1년인 만큼 매년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그 뒤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MBN 뉴스 주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고 귀국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아주 훌륭한 회담이었고 점수로 평가하면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실리를 챙긴 회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거듭 문제 제기해온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와 관련 중국이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에 합리성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다시 수입하기로 했다는 대목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챙긴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웃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베이징으로 가봅니다. 김만준 특파원, 시 주석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보면 뭔가 편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들이밀고 등까지 두드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몸을 살짝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옅은 미소만 지었을 뿐 사실상 굳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공격을 방어해왔던 시 주석이니만큼 앙금이 100% 해소되진 않았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듯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세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책임이 많다며 전 세계가 우리 견해에 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네, 양국의 입장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양 정상 말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언론들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로 몇 개월간은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구조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기보다는 전술적 중단이나 일시적 긴장 완화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얼마나 구매할지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히토류 수출 통제도 매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제든지 미중 간의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김만준 특파원, 중국 내부는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줬을 것 같은데요. 네, 시진핑 주석의 굳은 표정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를 넓은 바다라고 표현하며 탄력성과 잠재력 또한 모두 크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도 이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선 미국의 관세 인상 카드를 무력화한 히토류의 위력을 실감하며 향후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도 계속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세계 담판 결과와 양국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젠 막전막후와 앞으로 이 협상 결과의 전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윤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미중 정면 충돌은 피했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이 미중이 상호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일단 당분간은 서로에게 30%에서 40%대의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일기부터 계속된 무역 분쟁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매년 연장하는 게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중국이 언제 또다시 히토류라는 무기를 꺼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만 문제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오르지도 않았고요. 또 오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회담 직전에 알 수가 없는 행동을 자주 하지만 이번에 특히 그랬는데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의도,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장으로 향하는 헬기를 탄 직후, 그리고 회담을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 이 SNS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실험 프로그램에 대응해서 33년 동안 중단해온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파격 선언에 미중 정상이 모인 회담장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Mr. President, why did you change your nuclear plans? Why are you going to be doing more nuclear testing?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네, 아무래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회의가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핵 정책을 급선회하겠다는 것이었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좀 해석은 어떻게 보면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렛대로 삼을 정도면 강대강, 기싸움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담 전 막판까지도 누가 먼저 올지 그리고 얼마나 일찍 올지를 두고 이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9시 반쯤 호텔을 나와서 40분가량 먼저 도착해서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 주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예우를 준비했는데요. 레드카펫, 의장대 사열과 함께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노재현 주중 한국 대사가 영접했습니다. 다만 생중계로는 이 시주석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까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시주석의 모습이 많이 안 비춰져서 아쉬웠는데 알고 보니까 시주석은 또 경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헬기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중국은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 통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헬기는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요. 그리고 이착륙을 할 때 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텔 경비도 미국보다 더 삼엄한 모습이었는데요. 시 주석이 머무는 코오롱 호텔은 수백 미터 밖 도로부터 4중 검문 검색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조차 호텔 자체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호텔 앞마당에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까지 배치가 됐고 로비 앞에는 대형 가림막도 설치됐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주변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치부 윤지원 기자였습니다. 세계 단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은 역시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생한 회담장 분위기를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영 기자, 첫 회담,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경주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취임 9일 만에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갑게 악수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바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한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환대에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조금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한다고 덕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이 대통령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입국한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자칫 이시바 총리 시절 복원한 셔틀 외교가 단절될까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셔틀 외교 유지와 진전 의사를 밝힌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이 시간이 30분으로 좀 짧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비하면 많이 짧아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은 87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약 1시간 정도 짧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방문 형식이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형식이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객이 이 대통령과 만나는 약식 회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환영식 등 의전 절차가 생략된 것이고 오늘 만찬 일정도 없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일 정상의 첫 대면이다 보니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의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라 조만간 격식을 갖춘 한일 정상회담도 마련될 걸로 보이는데요. 비공개로 전환된 한일 정상회담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때 다음 만날 일정을 정했는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미국 요구대로 현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협력, 마스가에 투자하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2,000억 달러 투자 방식은 우리 외환 상황을 고려해 매년 200억 달러를 최대치로 해서 10년간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성과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5%에서 일본과 EU처럼 15%로 낮추면서 경쟁력을 높인 겁니다. 현대차로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르면 11월부터 미국산 수출차에 15% 관세를 적용받아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는 3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46조 7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조 원 넘게 줄어든 2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4월부터 부과한 25% 관세 폭탄 여파를 고스란히 맞은 겁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1조 8천억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관세 인하로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관세 15%가 적용되면 올해만 4천억 원의 손실이 줄어들 거란 계산입니다. 완성차와 함께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던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업체도 한숨을 돌린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자동차 부품 수출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어드는 등 중소 부품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25에서 이제 15% 떨어졌으니까 저희로서는 다른 나라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 신호가 있고요. 관세 불확실성을 덜면서 현대차 주가는 장중 29만 6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자동차 주가는 일제히 오른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동일 관세를 적용받게 된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타결 가능성이 작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막전막후를 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일까지도 관세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협상 타결의 시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노딜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실무 협의가 이어지면서 정상회담 당일 기류가 급반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전망을 밟지는 않았고 당일날 우리로서도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협상단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o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투자 방식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가 매년 최대 200억 달러씩 나눠 투자하는 중장기 분할 방식을 제안하면서 협상 물꼬가 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성과가 더 필요했을 것이라며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정부가 끝까지 버틴 전략이 적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연 200억 달러는 상당히 크고 매년 특정한 국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한 무궁화 대훈장과 금관 등의 선물도 주요한 협상 전략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에 막판 잡음이 생겼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이끈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00% 한국 시장 개방과 반도체 관세는 미합의라는 우리 측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에 다른 의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전히를 뜻하는 단어 fully를 대문자로 쓰며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개방하지 않은 농산물, 소고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 발표와 전혀 다릅니다.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러트닉은 또 이번 합의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 부분은 분명히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고 관련 문서도 막판 검토 중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러트닉은 우리 정부가 세부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2천억 달러 투자처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된 듯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러트닉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줄곧 강성 발언을 이어가며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The Koreans didn't sign when the president was in.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black and white. 합의 발표 15시간 만에 한미 협상의 한 축인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돌발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또다시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 같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과 관련해선 궁금증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10년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는 2천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등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매년 미국에 투자해야 할 200억 달러는 우리 돈 28조 5천억 원가량으로 작년 무역 흑자액의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가 보유 중인 국채나 채권 등 유가증권 3,784억 달러에서 연 5.3%의 수익을 내면 2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돈은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해외 조달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 보유고 운영 수익이 뭐 한 150억 불 내외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국책기관에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도 미국에 넘어간 돈의 빈자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억 달러가 우리 투자 재원에서 없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된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는 투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우리 측 인사도 참여하지만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이어서 사실상 미국 측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트닉 장관이 알래스카 천연가스와 에너지 인프라, 최신 제조업, 인공지능 AI 등 미 전역의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라고 밝힌 만큼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진 양국이 5대5로 수익을 나눕니다. 다만 20년 안에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의 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전액 회수된 이후 배분 비율은 추가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본에 비춰보면 미국 9, 우리 1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는 무역 합의 외에도 핵 추진 잠수함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해달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깜짝 요청을 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기 위해선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소형 원자료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중국이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회담 공개 발언으로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그만큼 이 의제에 대한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 이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한미 동맹의 위상은 더 강화되겠지만 동맹을 명분으로 한 미국 측의 대중국 견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에서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이게 있는 건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핵 추진 잠수함 좀 어렵긴 한데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건 충전식 디젤 엔진 기반 잠수함입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 그러니까 기름이 원자력, 핵 연료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자막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표를 준비했는데요. 하루에도 수시로 산소 공급을 위해서 또 수일에 한 번은 연료 공급을 위해서 부상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다르게 한 번 잠수하면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개월간 잠항이 가능하거든요. 속력도 3배 정도 빠릅니다. 빠르고 오래 수중 작전이 가능해서 적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급 전력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디젤 연료로는 한번 밖에 나와야 되는데 핵 연료로는 거의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핵 잠수함에 핵무기도 실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이 아하. 핵 보유국이 아니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23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토록 보유를 원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핵무기는 실을 수 없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우리 기술로는 좀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안 됐던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은 핵 확산의 우려로 난색을 표명해 왔습니다. 한미 협정상 족쇄도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에서만 가능한데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건 핵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또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20% 미만 우라늄만 농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은 8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 쓰이는데 그래서 핵 연료 도입은 이 협정이 개정돼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은요, 약 40년 전쯤 협정을 개정해서 20% 미만 우라늄 농축 등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술도 됐지만 미국에서는 혹시라도 핵이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가능도 합니까? 현실성과 별개로 미국 내부 정치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하. 하나오션이 소유한 필리 조선소 상선만 다루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필리조선도 가봤는데요. 여기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 핵 추진 잠수함 사업단장과 통화해봤는데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장을 별도로 세워야 돼요. 디젤 잠수함도 아니고 핵 잠수함 세우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자국 우선주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그 낙후된 어떤 조선업에 대한 부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승인하고 실제로는 진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 추후 논의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현실화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핵 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일단은 전체 전문가 의견을 분석을 해보니 아직 미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 능력도 만들 수 있는 곳도 없다. 그래서 트럼프의 수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선물이 있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 전용기에 실으라고 직접 지시도 했다는데요. 특별 제작에 주어진 시간은 단 20일이었다고 합니다. 40년 경력의 장인을 조성우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 앞에 나란히 서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이 대통령이 방한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기뻐하며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금관 제작을 맡은 김진배 씨는 경주 민속공예촌이 문을 연 1986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공예 장인입니다. 높이 32.5cm, 지름은 20cm로 실물을 정교하게 재현했는데 나무에서 열매를 의미하는 초록색 고곡 60개와 잎을 표현한 영락 380여 개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이제 천마총 금관이 이게 제일 화려하죠. 금관 중에. 또 이런 영광도 오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뿌듯했습니다. 금관 그림을 그린 뒤 본을 뜨고 문양까지 넣는 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진 만큼 난관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관 제작에는 단 20일만 주어졌는데 장인과 부인, 아들까지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해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정부의 의뢰를 받고 제작에 들어갔지만 정작 선물의 주인은 몰랐다고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작을 모두 마친 뒤 명패에 담길 문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구가 온 게 한 일주일 전에 왔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준 줄 알았죠. 장인의 혼이 담긴 금관, 1000년의 역사를 넘어 특별한 외교 선물로 길이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의 자랑이죠. K-팝 주역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은 기조연설에 나섰고 에이펙 홍보대사 지드래곤은 내일 만찬 무대에 오릅니다. 이 내용을 심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BTS RM이 아미들이 아닌 세계 경제 리더들 앞에 섰습니다. 그가 꼽은 K-팝의 성공 동력은 다양성 속의 조화. 예술만이 가진 연결의 힘을 강조하며 창작자 지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I like to compare K-pop music to bibimbap. You take Korea's unique aesthetics, emotions, and production system, but you don't turn away elements of Western music like hip-hop, R&B, or EDM. 지드래곤은 조종사 복장으로 비행기를 끌고 에이펙 공식 홍보 영상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 요원으로 한복 차림의 가수 장원영이 한식당 직원으로 변신해 재치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Welcome to APEC.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 지드래곤은 내일 정상회의 만찬에서도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무대에 올라 환영 공연을 선보입니다.
만찬 총괄 셰프로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스타 에드워드 리가 나서 한식의 정수를 담은 코스를 선보이는데 구체적인 메뉴는 내일 공개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에이펙의 취지가 경제 협력인 만큼 전 세계 경제 거물들도 총집결했는데 눈에 띄는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 회동을 한다는데요. 현장에 이승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예, 이 기자 뒤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세 사람 도착을 했나요? 네, 이곳 서울 삼성동에 방금 젠슨왕 CEO와 이재용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모두 모이면 제 뒤로 보이는 치킨집에서 이른바 치맥 회동이 진행됩니다. 이곳에는 약 6시간 전부터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현대차 측 관계자들이 도착해 경호와 안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세 사람이 모처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치맥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젠슨왕의 제안으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슨왕은 해외 출장 때마다 현지의 다양한 식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세 사람은 AI 생태계 구축과 반도체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회장과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등 협력 방안을, 정의선 회장과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젠슨 황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국민들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게 오늘일까요? 네,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국내 기업들과 빅딜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Every one of the companies are deep friends of mine and very good partners. And so when I go, hopefully we'll have some announcements that will be really, really delightful to the people of Korea.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은 내일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에 앞서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주요 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젠슨 황과 국내 기업들의 동맹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에이펙 참석차 경주를 찾은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K뷰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샀다며 SNS에 인증샷까지 올렸는데요. 경주 전체가 거대한 브랜드 홍보관이 된 모습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 이번 에이펙 CEO 서밋을 계기로 경주를 찾은 레빗 대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입니다. 조선미녀 등 K뷰티 제품 인증샷에 한국 화장품 발견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모티콘도 덧붙였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천년고도 경주의 멋을 살린 K뷰티 전시 공간이 꾸려졌습니다. 저희가 동궁과 월지를 테마로 이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오늘의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K뷰티의 인기를 따라 발길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문화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나온 이곳엔 화장품 체험뿐 아니라 전통 공예품인 자개 놀이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에이펙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은 각국 정상급 인사들도 한국의 문화와 화장품을 두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I would love to. It is amazing.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 주변에선 전통주와 차를 즐길 수 있고 국내 대표 현대미술 작가 10명의 작품 전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가 하나의 거대한 K브랜드 홍보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출석을 결심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 법정에선 두 사람 사이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가슴에 수용 번호를 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건 넉 달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핵심 증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며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이 출동 장병들을 실무장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 없이 제가 시켰다고 답변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억압적이지 않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수긍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을 끊고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흥분하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출석해 공방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나 감금 피해를 입었다는 외교부 신고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2년간 캄보디아 실종자를 찾아달라는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은 단 2건뿐이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불법 구금자 일부는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돼서 쿠킹 당하셨나요? 네, 저기 지짐이 구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3년 전까지 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감금 피해 신고는 단 한 건이었는데 지난해와 올해 500건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외교부에 접수된 실종 신고 현황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 건수가 572건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에 접수된 건수를 전체를 받아서 저희가 전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공조도 부족했습니다. 통상 경찰은 해외 실종자가 생기면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폴에 황색 수배서 발부를 요청합니다. 실종 신고가 500건 이상 폭증했던 지난해와 올해 인터폴의 황색 수배 발부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마저도 캄보디아 실종자와 관련된 수배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찰은 부랴부랴 외교부하고 긴밀히 협업해 미확인 대상자 소재를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해외 실종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회사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꺼내 먹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걸로 재판까지 하느냐는 비난을 의식한 걸까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오늘은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하청업체 직원 A씨가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5만 원의 벌금형에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A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건 잘못했지만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결과는 가혹하다며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겁니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 대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A씨는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변호인과 노동계는 하청업체 다른 직원도 적발됐는데 회사에서 A씨만 콕 집어 신고한 것은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며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이 그나마 사법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하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오는 2029년까지 소속사 어두어를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두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어두어가 뉴진스 5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이 어두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두어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두어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뒤 어두어와 신뢰가 깨졌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뉴진스 독자 활동을 예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두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두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 해서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가 깨져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가 뉴진스 복제그룹인 아일릿을 밀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기는 하나 복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활동금지 가처분 신문 기일에 직접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어와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뉴진스는 그때까지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진스 측은 어두어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황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한상 차림의 보쌈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취식은 하지 않는 게 공공예절이지만 간단한 음료나 과자는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이교욱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한 여성이 보쌈을 먹습니다. 국물까지 제대로 한상 차린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아닙니다. 시민들은 혀를 찹니다. 내 옆에서 누가 뭘 이런 식으로 먹는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죠. 완전히 그냥 남 생각 안 하고.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걸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하철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하지 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불쾌감을 느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따라 역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국밥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회 통념상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음료 정도는 예외적으로 피자 한 조각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 판은 좀. 과자까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하철 운영사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김밥을 먹어서 안 된다, 뭐 김치찌개를 먹어서 안 된다 이런 거 좀 애매하잖아요. 쉽게 흔들리는 버스는 특성상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식물은 들고 탈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지하철도 조금 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약관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명제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함을 느낀 다른 승객이 신고하면 역무원이 제지나 계도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절반만 맞습니다. 사실 확인 이교욱입니다. 올여름 가뭄 피해가 극심했던 강원도 강릉엔 전국에서 1,000만 병이 넘는 도움의 생수가 도착했는데요. 이 생수들 필요한 곳에 잘 쓰였을까요? 그중 일부인 100만 병 이상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야외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떼약볕 아래 공터에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비닐 포장 안에 있는 건 생수병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보내온 정성 가운데 나눠주고 남은 106만 병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종이로 위를 덮어놨는데 근 한 달 동안 비를 맞으면서 그 종이는 모두 이렇게 뜯겨나갔습니다. 생수 일부는 색이 변해 보였고 뜨거운 열기 탓에 습기가 찬 것도 많습니다. 유통기한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직사광선에 노출된 생수는 발암물질인 폼말데하이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 생수를 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공짜물이라고 무조건 반갑고 고마운 건 아닙니다. 한 바레트를 더 갖고 가라는데 저희가 더 이상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갖고 간다고. 전국 각지에서 1,000만 병 넘게 보내온 생수를 가뭄 초반에는 모자랄까 아끼다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강릉시는 비가 자주 와서 생수 배포를 잠시 중단한 거라며 다음 달 10일까지 마저 나눠준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것 비상용으로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특히 사고가 많이 난 곳은 교차로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강세영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SUV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고 검은색 차량은 도로를 질주하다 서 있는 자동차와 추돌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4년 만에 10,000건 이상 증가해 지난해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자주 사고를 내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서대문역 교차로는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얽혀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지난 3년간 이 교차로에서 고령 운전자가 8건의 사고를 내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템포가 좀 늦다고 봐요. 내가 우회전하는데 저쪽 튀어나오면 안 되고 좌회전도 그렇고. 종로 3가역 교차로 주변에서도 3년간 12건이나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차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곳에선 고령 운전자의 차에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다발 구역 가운데 85%가 교차로나 그 주변 도로였습니다. 이제 보행자도 있고 주변에 상가 시설물들도 있고 우회전차, 좌회전차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령자들이 그 운전 부하를 이제 뇌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주변엔 가로수와 시설물이 있어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을 알리는 건 손바닥 크기의 경고 스티커가 전부입니다. 결국 이 횡단보도에서는 2건의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행자가 숨진 도로에도 과속방지턱이나 무단 횡단을 막는 울타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유도선을 확실히 그어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야를 장애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제거해서 시거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초고령 사회에 맞춰 더 안전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수도권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한 11호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멈췄고 집값 상승세도 꺾였습니다. 정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나섭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3,8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52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 20일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뚝 끊겼습니다. 거래 꺾으면 정리하죠. 물건도 없어지고 손님도 없고 아예 문이 셨지 않아요.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시행 이후 한 주간 서울 실거래 신고는 채 40건이 안 되는데 모두 기존의 토어제가 시행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한 주에 1% 넘게 급등하는 자치구가 속출했던 아파트값도 성동 0.37%, 광진 0.2% 등으로 상승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지만 정부는 고삐 조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하고 수도권 이상 거래와 집값 띄우기를 집중 검증합니다.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인근 비규제 지역까지 모조리 조사합니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구리, 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일각에선 학군 수요 등 1년 중 가장 이사가 활발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실수요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옆의 한 도시에서 멀쩡해 보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가족 5명 중 부모와 아이 둘이 숨져 10대 딸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건물 한 채가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부서진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29일 튀르키예 북서부 게브제 마을에서 7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한 방에 있던 세 남매 중 한 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600명 넘는 구조대원이 투입돼 아이의 부모를 찾았는데 잔해 속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u şekilde 5 kişilik ailemizin maalesef 4 ferdi vefat etmiş oldu. Sadece Dilara kızımız, evin büyük kızı 18 yaşındaki.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3년 사용 허가를 받았고 그동안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취약한 튀르키예의 집안 상태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튀르키예 북서부 발르케시르주에선 지난 27일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세계 정상들이 만난 날 서울에선 스포츠를 통한 평화 문화 교류회장이 열렸습니다. 에이펙 개최를 기념해 열린 세계 종합격투기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평화의 링에 올라 화끈한 대결을 벌였는데요. 그 현장에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파이터 카바예로의 왼손 훅이 전광석화처럼 상대 턱에 꽂힙니다. 순간 정신을 잃은 상대 선수는 다리가 꺾이며 그대로 쓰러졌고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백덤블링을 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카바예로를 보며 관중석에선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선수들이 주축이 된 세계 종합격투기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또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격투기를 통해서 정말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UFC 출신 파이터부터 세계 레슬링 챔피언 출신까지 21개 나라에서 온 32명의 선수가 출전해 평화의 링 위에서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링 밖에서는 대회 홍보대사를 맡은 격투기 전설 세미슐트와 본야스키가 후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Asked me to come as an ambassador because I love fights. They've done a great job to have the level high. 한국 대표로 출전한 로드FC 미들급 챔피언 출신 이은수는 아쉽게 승리를 놓쳤지만 승자에게 축하를 건네며 대회 취지에 맞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선수들의 뜨거운 맞대결은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내며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되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과 경주가 19도, 순창은 2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으로 확대됐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서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있습니다.